깜짝 놀랐네요. 진짜 2단원까지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 공부하기. 자, 쌤이 두 편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개념편, 하나는 문항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념편은 진짜 좀 내가 순수하게 좀 내신 정도로만, 그래서 물리에서 상이 아니고 나는 한 중간 정도 점수만 맞아도 돼 라고 하는 친구들,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이렇게 개념편에 넣어져 있고요. 나는 물리에서 그래도 물리 공부했는데 상위권 찍어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누구? 얘까지. 그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지금 이제 쌤이 수특하고 기출문제들, 이제 고3 기출문제들 넣어져 있어서 난이도들이 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것보다는 낮아. 이게 고2 평가원 정도의 수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세트로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디자인이 나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멍청했어.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뭐가 더 이뻐? 어느 게 더 물리스럽니? 이거? 알았어. 그러면 다음번 교재는 이 디자인으로 해. 쌤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자, 개념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앞에 있는 부분들 이야기 하는데, 자, 준범이라는 친구, 준범이 친구가 희민이 오니까 갑자기 뭔가 위축이 된 느낌인데. 희민이 알아? 처음 봤어? 강희민이요? 저 친구 준범이 알아? 야, 너네 진짜 같은 학교면 한 번씩 보지 않을까? 그렇진 않나? 자, 쌤이 어떻게 이야기해 놓고 있었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모든 학교들이 좀 평균적인 범위이다 보니까 테마 5개로 좀 나눠놨고요. 그래서 테마 1은 운동의 분류와 표현인데, 운동의 분류 있는 부분은 방학 때 그냥 쓱 하고 넘어갔지. 근데 내신 때 무조건 한두 문항은 무조건 나오는 문항이고요. 맞춰야 되는 문항이다 보니까 이제 집어넣어 놨고, 운동의 표현이 좀 설명이 길죠. 왜냐면 가속도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테마 1로 운동의 분류와 표현으로 잡아놨고, 테마 2로는 쌤이 등가속도 운동을 따로 빼놨어.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들 심화로 이야기를 좀 하겠다. 심화로 이야기하겠다는 건 결국은 문제 풀이에 대한 형태들 이야기하겠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좀 이쪽 부분들 지금 두 번째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 3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운동량과 충격량, 테마 4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 테마 5가 뭐겠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심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총 테마편은 5개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 봅시다. 강의를 깜빡 잊고 안 찍어가지고 내일 토요일에 처음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내일 아침 10시 수업인데 내가 보내주면 한 12시 1시거든? 오, 대단한 정신력일 것 같아. 아마 오면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 왜 이리 느려? 자, 우리 항상 구조화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리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 찾는 문제였었죠? 위치 찾는 문제였었지. 그쵸? 이제 이 부분 내 멘트가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시죠? 자, 위치 찾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기 위해서 속력 속도를 공부했고요. 속력 속도를 알아야지만 물체의 위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었으니까.
자,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고요. 빠르기 변화의 원인인 우리는 누구? 힘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운동의 분류에서는 화학 1단원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화학의 유용성 이야기하면서 의식주 문제 해결했잖아. 하버 보시법으로 우리는 비료들 이렇게 화학 비료들 많이 생산해서 너네 식량들 늘렸잖아. 폴리에스터 만들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만들었잖아. 막 이야기하면서 꼬시는 단원처럼 똑같아. 소개하는 부분에서 저 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네. 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빠샹! 모양이 왜 변했지? 그래서 우리는 힘은 누구다? 모양 변화의 원인이 되는구나. 근데 이 모양 변화를 지금처럼 이러한 부분으로 안 살펴볼 거야. 무엇으로 우리는 살펴봐? 모양이 변하는 대표적인 녀석 누구? 용수철에서 수축하거나 늘어나는 부분들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용수철 파트로 넘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힘은 누구?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운동의 분류에서는 지금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으로서 누구? 힘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누구? 이쪽 힘 부분은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지속된 5개념이 있어. 어떤 5개념이냐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뭐한다? 운동한다 라고 하는 직관을 가지고 있어. 물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아직도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항상 힘의 방향이 어떻게? 운동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 까닭성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힘인데 힘과 운동 방향은 항상 같지가 않구나.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지 실수 안 해. 이쪽 파트에서. 자, 우리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힘이 나타났대. 그러면 어떻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누가?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들을 하겠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이 왼쪽인 거야. 그럼 운동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운동 방향은 그대로인데 운동 방향에 무엇이 느려진다? 속력이 느려진다. 물론 저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결국엔 정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겠지. 근데 운동의 분류에서는 그 운동 방향 바뀌는 거에 대한 걸 안 해. 그러니까 이 문제들 실수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심해 주셔야 될 테고요. 자, 이번에는 누구? 운동 방향에 힘의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했네. 쌤은 저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무슨 관계가 되면? 뻑큐 관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운동 상태 변화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첫 번째 누구? 빠르기가 변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앞에 두 케이스 살펴본 것처럼 빠르기가 달라지는 거야. 두 번째는 누구?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하더라도 운동 상태는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 상태에 변하는 건 빠르기도 변하지만 누구? 빠르기가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만 변하더라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할 때 관계가 힘과 운동 방향의 관계가 수직일 때야. 자, 이제 마지막이지.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비스듬하게 힘이 나타날 때, 이렇게 될 때는 누구하고 누가 빠르기와 누가 변하는구나? 운동 방향 모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운동을 지금 이 관점에서 4가지 케이스로 이야기하자라는 소리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될 것. 힘은 모양 변화의 원인과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인데 빠르게 변하는 친구들이 잘 이해해. 근데 운동 방향 변하는 것도 무엇이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운동의 분류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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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래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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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노트북에 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건전지가 없나? 또 바뀌었네요. 건전지가 없을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 녀석 화학전지잖아. 화학전지이기 때문에 좀 더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뭐 하면 돼? 화학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을 띄어내며 이온들이 발생할 테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바닥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세게 던지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 네, 될 거야. 봐. 야. 터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스위치를 안 켰습니다. 바본가 봐. 야, 이제 스위치 켰잖아. 진짜로 건선지가 그냥 없는 거 아닌데? 그래서 어이씨. 너 안 써.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4개의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 4개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4개의 운동을 분류하는 건 빠르기가 변하는지 운동 방향이 변하는지에 대한 관점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빠르기 변화, 너 하니 안 하니? 빠르기 변화가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변하는지 유무. 그래서 가장 심플한 운동은 방향도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으면서 빠르기 변화도 없는 운동을 첫 번째로 분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운동을 보고 우리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도 운동, 4글자로 이야기하면 등속 운동.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그럼 왜 얘는 빠르기도 변하지 않았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았지?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이유는 누구니까? 힘이니까. 등속 운동은 힘이 얼마인 것이구나? 0인 것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교재에 있는 두 번째 운동으로 이야기해 두는 부분들 4페이지에 있는 거죠. 빠르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방향만 변하더래. 그 대표적인 운동이 우리는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등속 원운동은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등속력 원운동의 줄임말이야. 즉 빠르기가 뭐 하자는 거야?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가 일정하네? 변하지가 않네? 그럼 물체한테 힘 작용해 안 작용해? 힘 작용하죠. 왜? 운동 방향만 변하더라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요.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힘이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 지금 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순간적으로 5개념을 가지고 있어버려. 빠르게 일정하네? 운동 상태 일정하니까 힘 없어가 아니야. 등속 원운동. 그래서 친구들 좋아하는 등속 원운동의 대표적인 걸로 대관람차? 이러한 부분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케이스 살펴봐봤더니 누구? 가속도 직선 운동이래. 이것도 친구들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야. 가속도 직선 운동. 즉 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케이스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냐면 빠르기가 변하면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근데 연직 상방 운동은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연직 상방은 가속도는 일정한데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정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은 방향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위로 던져 올린 공이라는 예시가 있으면 얘는 어디에서 끊어야 되냐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살펴보겠다는 소린 거야. 이해되시죠? 연직 상방 운동 전체는 포함 안 되고요.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빠르기가 변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자, 이제 마지막이죠. 빠르기도 변하면서 운동 방향도 변하는 케이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케이스인 거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도 아니고 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니야. 비스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한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진자의 운동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 또는 진자의 운동. 그래서 운동의 분류, 테마 2일 모든 정리가 지금 끝난 거지, 개념으로는. 그래서 가속도 직선 운동, 얘도 얼마 힘이 0이 아닌 케이스구나. 포물선 진자, 얘도 힘이 0이 아닌 것이구나. 그래서 이 형태를 표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벤다이어그램에 대한 형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 형태로도 주어질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들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가 변하냐, 방향이 변하냐로 저 네 가지 운동들 꼭 좀 무조건 한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좀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리는 등속 원운동 이야기하면 빠르기는 일정한데 무엇이? 운동 방향만 변하는 케이스지. 이러한 내용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원의 접선일 텐데 그때 얘 같은 경우 실에 매달린 물체네.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어? 장력이 존재할 테고요. 그 장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항상 무슨 관계가 되다 보니까 무슨 관계? 뻑큐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전부 운동 방향을 변하는 데 쓰여. 그 힘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운동 방향이 변하자마자 힘은 계속 원의 중심으로,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녀석은 매 순간 빠르기는 뭐하고?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등속원 운동 어떻게 힘과 운동 방향이 언제나 이 녀석은 무엇이구나? 뻑큐구나.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는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좀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야. 즉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그 녀석은 원운동을 한다. 틀린 말이 돼. 그 대표적인 운동이 이해죠. 자,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모든 곳에서 중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 위쪽 최고점에서 살펴보면 이 최고점에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 뻑큐 관계지. 근데 원운동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등속 원운동을 하면 너를 만족시키는 거지. 너가 만족되었다라고 해서 항상 등속 원운동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에 관계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 구심력은 구할구의 중심심의 힘력자지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구심력은 특정한 힘이 아니고 구심력 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며 그 힘이 중력이건 전기력이건 장력이건 마찰력이건 상관없습니다. 원운동만 가능하게 하면 다 구심력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의 대표 명사인 거야. 그쵸? 자, 두 번째. 포물선 운동 살펴보다 보니까 운동 방향하고 이 녀석은 어떻게? 힘의 방향이 90도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네? 비스듬하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방향도 바뀌고 항상 무슨 일도 벌어져? 빠르기도 변하는 운동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포물선 진자의 운동 너무 어렵지?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니까. 그래서 너는 물리2에서 배울 테니까 너네는 포물선과 진자의 운동이 어떻게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물리1에서 더 이상 안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뻥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진자의 운동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운동일 테고요. 그래서 이 진자의 운동, 실에 매달린 물체 운동 살펴보니까 언제나 이 녀석은 아래쪽으로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어. 언제나 아예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실에 매달린 물체니까 실의 중심 방향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 장력이 생겨야 되겠지. 실의 중심 방향으로 텐션, 장력이 생겨야 될 테고요.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이 생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속력이 이 지점에서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인 거 아니까 V1, 임의 지점에서 V2,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V3면 우리는 속력이 다음과 같이 최하점으로 갈수록 뭐 하는구나? 속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힘이 두 개 있으니까 친구들이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 즉 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자는 원운동의 일부인 거잖아. 그쵸? 실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장력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력 때문에 무엇이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속력이 뭐 하는 거야? 일정한 원운동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나누어서 생각하자. 중력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고 장력 때문에 원운동한 결과가 진자의 운동이구나. 이런 설명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리2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거야. 하나하나씩 뭐 하자? 따로 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이 장력이 커져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장력은 최하점에서가 제일 커. 혹시 모르니까 장력은 최하점에서 제일 크구나. 속력이 0이었을 때가 장력은 가장 작구나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되면 운동의 분류에서 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친구들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 우선 운동 방향이 변했으면 항상 무엇이 운동 상태가 변한 거고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힘이 나타났다. 근데 친구들이 이거 읽고 항상 빠르기만 따져버리다가 실수해버려. 조심. 두 번째 실수 많이 하는 파트, 이 가속도 직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가능한데 연직 상방 운동은 뭘로 해석한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직 상방 운동으로 해석해서 분류해서 넣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 어제까지 됐었는데 다시 되네? 다시 또 안 되네? 이게 좀 느리구나. 누르고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텀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해 둔 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결국은 이 형태에 대한 내용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고, 테마 1의 한 축인 운동의 분류라고 하는 녀석들 어떻게 운동 방향이 변하느냐, 빠르기가 변하느냐의 관점으로 어떻게 네 가지에 대한 운동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예시까지 좀 한 번씩 머릿속에 두세요. 뭐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 이런 식으로. 위로 던져 올리는 공은 어디까지 생각한다? 최고점 전까지 생각한다. 자, 뭐 탐구 자료 있는 거 친구들 보시면 뭐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직선 물 미끄럼틀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이래요. 직선 물 미끄럼틀이야. 그럼 얘는 운동 방향 뭐 하겠어? 일정하겠지. 빠르기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직선 운동이겠지. 하나 더 해볼까? 직선 레일을 따라 들어와 멈추는 기차 같은 경우 멈췄대. 운동 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빠르기만 변했지. 회전 목마래. 회전 목마? 얼마 전에 애들 방학 동안 한 번도 못 놀아줘가지고 쌤이 두 딸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거든. 요즘 친구들이 진짜 와, 교복 입은 친구들이 정말 애정 표현을 누가 보건 안 보건 너무 과감한 거야.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살을 좀 찌푸리기도 하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만약에 내 딸이 고등학생 때 아빠 친구들하고 놀이동산 갔다 올게, 롯데월드 에버랜드 갔다 올게 하면 안 돼,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롯데월드 교복 입은 거 아니에요? 학교 교복. 학교 교복. 진짜 학교 교복.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딸 때문에 스티커 사진을 찍었거든. 뭐 인생 네컷 뭐 이런 스티커 사진 요즘 유행한다며. 그래서 아빠 보고 줄 서래. 자기들 뭐 먹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래서 쓰고 있었지. 근데 심심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 중고등 여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들 좀 끼어있는. 나 혼자 노땅이잖아. 막 굉장히 막 서 있는데 뻘쭘한 거야. 정말. 근데 궁금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기다리지 얘네들은 보니까 막 화장을 하더라고. 난 처음 알았어. 그래서 요즘 청소년용 화장품이 따로 있다며. 그래서 막 걔네들 대화하는 걸 듣고 알았어. 청소년용품 뭐 청소년 화장용 뭐 어쩌고 저쩌고 성인용 어쩌고 저쩌고 막 하길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화장하고 있는 걸 구경했지. 그랬더니 2명의 여학생, 고딩 여학생이 눈 안 깔아? 너 지금 노땅 주제에 니 지금 왜 여기 있는데 하면서 나한테 레이저를 쓰면서 빨리 안 꺼져? 짜져 있었지 이렇게. 빨리 우리 딸들이 왔으면 좋겠다. 나 좀 구해주면 좋겠다. 다시는 안 가야지. 그 다음에 너네도 가서 노땅들한테 쟤네들은 뭔데 놀이동산 와 이런 눈치 주지 마세요. 나 마상했어 진짜. 찍었어요? 찍었어. 근데 처음 찍다 보니까 뭐 모바일 바코드, QR 코드 그걸 뭐 입력하고 뭐 찍으면 핸드폰으로도 그걸 보내준다며. 그걸 나중에 알았어. 다 찍고 사진 인화를 하고 나서 애들이 막 뭐 핸드폰으로 전송된 거 잘 나왔네 하길래 애들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넌 또 뭐니? 왜 나한테 말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또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나쁜 것들. 좋게 알려주면 되지.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쌤이 예고해 드린 대로 하도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문제 하부터 상까지 모든 것들 다 넣어서 지금 두 권이 엄청나게 빵빵해진 거야. 자, 해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이런 부분도 내가 문제를 풀어줄 줄이야.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6페이지. 왜냐면 개념 확인 문제는 답이 없으니까 쌤이 이야기 언급하고 갑시다. 등속 원운동은 무엇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고 무엇이 운동 방향만 변하는구나. 진자의 운동은 무엇?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구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와 같이 원궤도를 그리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네 번째,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원의 접선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원의 접선 방향.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무슨 방향이며 누구? 수평 속력은 뭐하고 연직 속력은 뭐한다? 물리 2 내용이긴 하지만 통과 때 우리가 이미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죠. 자, 우선 수평 방향의 속력은 뭐해?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해야 하고요.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요. 연직 방향의 속력은 누구? 일정하지 않다, 변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6번 여러 가지 운동의 특징과 운동의 예시. 나 이거 풀다 틀렸어. 자, 등속 원운동은 어디에 연결돼야 돼?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 누구? 야, 왜 등속 원운동이 속력만 변하는 거야?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 누구? 등속 원운동의 예, 인공위성이겠죠. 두 번째, 등속 직선운동. 이 표현 조심해 주세요. 등속 직선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운동 다 같은 거니까 등속 직선운동은 누구?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 무빙, 워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또는 가속도 직선운동으로 표현될 거야. 가속도 직선운동은 누구만 변한다? 속력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하고 연계시켜주면 되겠고요. 포물선 운동은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네요. 그래서 누구? 비스듬히 던져 올린 거. 그래서 쌤 애들한테 풀어주다가 틀려가지고 개쪽 먹었어. 야, 너 뭔 그런 걸 틀리니? 근데 너네 분명 이 자리에서도 이거 틀리는 애들 나와. 순간적으로 헷갈려. 자, 그래서 지금 개념 확인 문제 이야기했고요. 한 문제에 지금 내신 대비 문제로 있죠.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보다는 살짝쿵 난이도를 살짝 올려진 부분이 내신 대비 문제일 테고요. 넘어가라. 오늘따라 굉장히 느리게 되네. 자, 모든 문제들 다 풀 필요는 없으니까 친구들 집에서 친구들이 좀 풀어보고 쌤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내신 대비 문제부터는 답이 뒤쪽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린 가와 다는 운동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하는 방법이 표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뭐 알고리즘으로 하느냐 이러한 차이들만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녀석은 자이로드롭, 대관람차, 바이킹 중에 누가 있어? 자이로드롭 있겠구나. 가. 대관람차, 바이킹인데 속력이 변하는가? 아니요. 누구야? 대관람차. 그러면 누가? C는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니까 바이킹이겠구나. 쉽긴 한데 은근히 실수 많은 부분이니까 친구들 꼭 좀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에 탄 사람은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또는 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나 대관람차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구심력이 있는 거잖아. 운동 방향만 변해도 무엇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뭐하는 것이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죠. 다는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왜? 힘의 크기도 변하고요. 힘의 방향도 변하니까.
자, 그래서 쭉쭉쭉쭉 넘기시면 될 테고요. 문제는 많이 있으나 친구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넘겨보자. 넘기시다 보면 쌤이 넣어놨거든요. 12페이지에 보면 서술형 문제들 한 번씩 꼭 좀 써보시기 바래. 학교 내신에서 보통 서술형으로 한 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 형태로 어떻게 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서술형 문제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빅. 그래서 운동의 분류 끝.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운동의 표현이지. 이때부터가 이제 물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첫 시작점인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의 표현 18페이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혹시 쌤 정교재하고 좀 차이점이 뭔지 좀 알겠어? 그냥 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어요. 노. 친구들 어려워하는 걸 최대한 빼놨어 지금. 그러니까 뭐 SI 단위 이야기할 때 우리 7개 단위들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18페이지 이야기 됐는데 쌤이 너무 친구들이 다 물리 한두 바퀴 이상씩은 무조건 돌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때는 어차피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될 내용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7개가 있었는데 역학에서 그 7개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3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길이는 누구로 하자? m으로 쓰고 미터로 이야기하자. 그 다음 질량은 누구로 이야기하자? 킬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하자. 시간은 누구로 이야기하자? 세크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들 앞글자를 따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면 NKS 단위, 자주 쓰는 역학에서의 저 단위를 뭐 NKS 이렇게도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단위에 대한 것들은 친구들이 관계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위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지금 18페이지인 거죠.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우리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대요. 그럼 변이는 변한 위치 결국은 길이 단위니까 너 누구겠구나? 미터 퍼 세크가 되겠구나. 우리는 가속도 살펴보니까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단위는 속도를 쓰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구나. 우리는 F는 MA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겠네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N으로 쓰고 읽을 때 뉴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 질량의 속도의 곱이래. 그럼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섹이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섹이겠네요. 그죠? 충격량의 단위 살펴보니까 힘의 단위 뉴턴이었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란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녀석을 한 번 더 풀어가지고 봐봅시다. 뉴턴이다 라고 하는 단위는 질량의 가속도의 곱이니 뉴턴은 킬로그램에 어떻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에서 세크가 곱해져 있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세크 사라지니까 결국은 충격량의 단위가 누구 단위하고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운동량하고 같이. 단위가 같다는 건 차원이 같다는 소리고요. 이 말은 동등한 물리량이라는 거야. 즉 충격량으로 표현하는 것과 운동량으로 표현하는 건 뭐하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분들 지금 굉장히 그냥 등한시하고 넘기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이해 못하겠으면 단위 부분만 보더라도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단위가 같네?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구나. 자, 1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 살펴보면 힘과 거리의 곱이래. 그래서 우리는 뉴턴 곱하기 얼마만큼? 미터. 근데 뉴턴 곱하기 미터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1의 단위를 두고
뉴턴 미터를 J로 쓰고 줄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 운동 에너지 살펴보니까 2분의 1은 상수. 상수는 무차원이야. 차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단위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질량의 단위는 누가 있지? 킬로그램이 존재할 테고요.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인데 속력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 그냥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뉴턴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지? 미터를 곱한 거지. 1이라고 하는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네. 1과 에너지는 단위가 같구나.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한번 살펴볼까? 질량의 단위 누구고요? 킬로그램이고요. 중력 가속도, 가속도니까 누구?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고요. 높이니까 길이 차원이겠지.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의 단위는 다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그걸 보고 줄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뉴턴 미터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일의 단위와 운동 에너지의 단위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같다는 건 동등한 개념이라는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는 건 동등한 개념인 거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량을 쓸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충격량을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에서 우리가 좀 많이 보는 부분들 NKS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단위 부분들 연습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야. 무슨 내용? 왜 얘들이 같아야 되는지 안 배우더라도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단위가 같으면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 오케이? 어때? 우리 준범이는 지금 너무 쉽죠? 예. 자, 두 번째 봐봅시다. 쌤이 겨울방학 때 스칼라 벡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학교 쌤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스칼라 벡터로 설명하시는 쌤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배웠던 개념들을 스칼라하고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장훈이는 물리의 목표 점수가 몇 점? 1등급이네? 1등급이야. 그러면 우리 희민이도 1등급이지. 아, 왜 너네 이렇게 자신 없어? 왜? 내가 다 연습시킬 거라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권에 대한 거 다 풀어.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들한테 너네 다른 과목 공부할 거 많으니까 과제를 적게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난 물리기 때문에 너네가 수학 빵점 맞아도 돼. 물리 점수가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자, 스칼라 벡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어떻게 하면 물체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두 개의 물리량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 물리량 또는 스칼라량, 스칼라 어떤 표현을 써도 똑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벡터 물리량, 벡터량 다 같은 표현이야. 자, 준범이한테 물어봐야지. 준범아, 스칼라 물리량, 스칼라량 뭘 보고 스칼라 물리량이라 그래? 방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잘못 배우는 거야. 물리 시작 첫 단추부터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 친구들. 무슨 스칼라가 방향이 없어.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크기만 고려하겠다는 거야. 자,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볼까? 자, 우리는 물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 무슨 거리? 이동 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봅시다. 그럼 이동 거리, 내가 지금 이 경로를 따라서 걸어갈 거야. 그러면 그 운동 방향이 우리 아까 배웠잖아. 원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어디야? 원의 접선이었지. 포물선 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이 운동 방향이었었죠. 그쵸? 그러면 이동거리에서 곡선이면 그 곡선의 접선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봅시다. 이동거리는 우리가 스칼라 물리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거리는 방향이 있다 없다? 너무 많은 거야. 방향이 너무 많아서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 그런 물리량을 수학에서, 이 표현은 수학적인 표현인 거지. 아, 이동거리는 정할 수가 없네. 부정인 물리량이다.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음만 고려하겠다? 크기만 고려하겠다는 거야. 방향이 없어서 스칼라 물리량이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처음 시작부터 친구들이 방향 없어. 너 방향 있어. 푹푹 잘못 배우는 거야. 안 그래도 물리가 어려운데 물리를 잘못 배워두니까 뒤로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 질량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쌤이 우리 희민이 보고 한 45kg? 이건 측정하는 게 아니지. 질량은 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지. 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닌 녀석들은 방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방향이 없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 안 하고 크기만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스칼라 물리량은 크게 두 종류야. 방향이 많아서 못 정하는 경우와 방향이 없어서 뭐 하는 케이스? 크기만 고려하는 케이스야. 오케이? 이해돼? 하나만 더 해볼까? 장훈아, 부피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로, 세로, 높이 있지. X방향, Y방향, G방향 세 방향이 있잖아. 방향이 많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부피도 무슨 물리량? 스칼라 물리량.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무엇만 고려하겠다? 크기만 고려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스칼라 물리량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리, 그 다음 속력, 일, 에너지, 이런 개념들은 다 스칼라 물리량인 거죠. 방향이 없다가 아니고 방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정의 이야기할 때 우리 겨울방학 때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힘의 방향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을 더 안 이야기해도 되는 스칼라 물리량이 돼. 크기만 이야기하겠다는 뜻이니까. 지금 여기에 만약에 준범이는 수능을 보겠다고 와 있고, 장훈이는 논술을 보겠다고 와 있고, 희민이는 내신을 보겠다고 내 물리 수업을 듣고 있으면 방향이 많아서 수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다 내신 하겠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 이야기할 테고요. 벡터 물리량은 어떻게? 크기도 고려해야 되고요. 누구도 고려하겠다? 방향도 고려하겠다.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다. 오늘 테마 2일 지금 운동의 분류에서 주인공이 결국은 누구야? 운동 방향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네 가지 운동에 대한 것들 분류하는 하나의 축이었었잖아. 그래서 물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향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머리 아프다는 소린 거야. 항상 방향을 생각해야 돼. 운동 방향 어디지? 힘의 방향 어디지? 가속도의 방향 어디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건 방향이 몇 개니까? 방향이 한 개니까. 방향이 한 개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직선밖에 없지. 곡선은 방향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 직선은 무조건 방향이 하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량이 이 녀석은 방향이 한 개, 한 방향이구나. 그래서 이 한 방향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다 직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으로 방향을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누구를 이용해서 벡터 물리량들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벡터 계산들 이야기할 때 물리원에서는 1차원 운동들, 즉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플러스 2가 크다는 건 수학 따위 수학하는 얘들인 거고 우린 대법원 물리하고 있잖아. 왜? 1차원이니까 방향이 딱 기준 방향, 반대 방향, 동쪽, 서쪽,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은 물리원에서 무엇을 의미해? 방향을 의미해. 얘는 동쪽으로 2m고 얘는 서쪽으로 3m인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서쪽으로 3m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물리에서는 수학하고 다르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리에서 방향을 의미한다. 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 크기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그 벡터 물리량의 방향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화살표 길이는 안 보셔도 돼. 왜냐면 얘는 값이 주어질 테니까. 문제는 방향만 살펴보면 되는데 방향도 여러 방향이 아니고 두 방향이다. 기준 아니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벡터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인데 방향을 고려한다는 건 방향이 한 방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 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놓고 넘어갑시다. 기준 방향과 무슨 방향이 있다? 반대 방향이 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기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상 뭘로 기준 방향으로 이야기하냐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이에요. 즉 물체가 동쪽이어서 플러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물체가 동쪽으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물체의 처음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 기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죠. 반대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얘 오른쪽으로 2m면 얘는 반대로 왼쪽으로 3m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벡터 물리량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누구? 변이, 변한 위치 변화량,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등등등등. 우리가 머리 아파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은 다 뭐야? 벡터 물리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스칼라 물리량, 스칼라량, 스칼라 방향을 뭐한다? 고려하지 않고 무엇만 고려한다? 크기만 고려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거리, 속력, 에너지, 시간, 일 이러한 녀석들은 다 무슨 물리량이다? 스칼라 물리량이구나. 자, 벡터 물리량 누구?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크기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으로 역학에서 많이 쓰는 녀석들이 변이, 속도, 가속도, 힘
그런데 저 방향에 대한 내용들 꼭 좀 기준 방향,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는 수학적인 해석이 아니다. 물리적인 해석으로 마이너스 3이 더 큰 것이다.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물리량들은 방향을 고려 안 해도 되다 보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사칙 연산들을 그냥 뭐 하면 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면 돼. 그러니까 스칼라 물리량들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칙 연산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야?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저 벡터 물리량들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래서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쌤이 좀 심화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쌤이 애들이 너무 계속 막 졸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저것들이 너네 한번 죽어볼래? 그러면 결국은 쌤이 할 수 있는 건 문제로 결국은 친구들 누르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F1의 힘이 오른쪽으로, F2의 힘도 오른쪽으로. 그러면 방향이 같을 때 힘은 벡터 물리량이다 보니까 방향이 같을 때는 어떻게 더하고 그들의 방향을 따르면 되겠구나. 그죠? 다음과 같이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였을 때 이렇게 살펴보니 그럼 방향이 반대였을 때는 누구? 둘의 차이에서 무엇을? 방향은 누구의 방향? 큰 힘의 방향을 따르는구나. 로 벡터들 계산하겠다는 거죠. 힘이 많아도 마찬가지라는 소린 거야. 왜냐면 F2 있고요. 이 녀석은 F1도 있었고요. F3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을 하나로 합친 후에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죠? 자,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팩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확장팩이냐? 약간 물리2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야. 쌤, 물리2 내면 안 되잖아요.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포물선, 진자의 운동 왜 언급했어? 내면 안 되잖아. 포물선, 진자의 운동은 물리2 영역이야. 근데 내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 자, 그러면 저 내용들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과 같은 형태들 한 번만 친구들이 듣고 저 내용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물리량의 합들 계산하는 거 일반화해서 하나 정도만 친구들이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F1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비스듬하게 F2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대. 어떠한 물체. 그러면 우리는 벡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어떤 점이냐면 평행 이동을 시키면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쌤 지금 시계를 가리키고 있는데 평행 이동시키면 비상문 저걸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변한 게 아니라는 뜻인 거야. 방향은 일정해, 크기도 일정하고. 그래서 이 녀석을 평행 이동시켜서 두 벡터 물리량들 뭐 하는 거야? 똥꼬를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똥꼬를 일치시켜서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시켜서 F2를 F1과 힘의 작용점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만약에 동쪽으로 10m, 북동쪽으로 10m, 20m 아닌 거지. 그들의 합이. 방향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이들은 벡터 계산, 벡터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누굴 의미한다? F1과 F2에 의한 힘의 합력이다. 하나의 힘이다. 라고 계산을 해놓는 부분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될 건 첫 번째 F1을 연장해.
그 다음에 저 F 평행사변형의 꼭다리에서 법선을 다음과 같이 내릴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쌤이 파란색의 점선으로 표현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요. 결국은 뭐야?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이용하겠다는 뜻인 거야. 자, 하도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이 부분들 적용하는 것 때문에 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F2를 평행 이동시키면 당연히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녀석이 F2의 크기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를 쌤이 주황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색을 써볼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야. 크기를. 자, F1과 F2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세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이미지를 그리니까 파란색이 있고요. 주황색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아랫변에 있는데 이때 색깔의 의미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 우리는 파란색의 길이를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황색의 길이를 그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빨간색의 길이를 우리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저것의 길이를 알고 싶어. 저것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F2의 크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알고 있네. 그래서 이것에다가 이것분의 저걸 하게 되면 이거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분의 저거 하기가 싫은 거야. 쪽팔리게 물리해서. 그래서 야, 수학하는 애들, 야, 니네 언어 좀 쓰자. 이것분의 저거, 이거 대범한 물리하는데 이건 너무 쪽팔리지 않니? 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황색의 크기가 F2의 무슨 성분? 사인 성분이구나. 그래서 F2 사인 세타의 크기를 갖는구나를 아는 거야. 사인 코사인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것뿐에 저걸 사인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거? 그것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럼 이것 곱하기 이것분의 그걸 하게 되면 누가 나타나? 빨간색의 크기. 그게 나타나네. 이것분의 그걸 우리는 뭘로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야? 삼각형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치. 코사인 세타. 제발 사인 코사인 세타 때문에 수학 때문에 물리를 못하겠네. 이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는 사인 코사인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뭐 하는 거야? 가져다 쓰는 거야. 나는 영어를 못하고 나는 한국어만 하는데 그럼 파인애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영어인데. 그쵸? 표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잖아. 근데 그런 데서 친구들이 파인애플 이야기할 때는 나 영어 진짜 싫어. 영어 못해.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 파인애플 하나 주세요. 주스 하나 주세요. 막 쓰면서 영어는 못한대. 그때는 공포심이 없다가 갑자기 물리해서 야, 우리 수학 언어 좀 쓰자. 근데 수학 언어 쓰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 편하자고 하는 거야. 이게 뭔 말? 이렇게 되죠. 자, 빨간색 살펴보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누구? 파란색 성분의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빨간색은 누구? F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을 보자고요. 이 큰 삼각형에서 노란색의 길이는 F1과 F2의 합이니까 F의 제곱,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랫변 살펴보다 보니까 아랫변은 얼마? F 여기까지가 F1, 여기까지가 F2 코사인 세타니 F1 플러스 F2 코사인 세타. 얘 누구? 제곱에 높이의 제곱이네요. 저 녀석 하니까 F2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지는 것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풀어보니까 F1의 제곱 플러스 2F1 F2 코사인 세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요. 저 녀석이 이야기하니까 F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묵자고 F2의 제곱 얼마에 대한 형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합이 얼마인 거야? 1이야. 쌤 저거 유도해. 아니야. 그냥 중요한 건 얘야 얘. 우리는 왜 저걸 배웠는가가 중요해. 우리는 살펴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네.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네. F1과 F2가 이루는 이 세타의 값이 얼마인 거야? 0도라는 소린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러면 세타가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녀석 합력 F가 이렇게 표현되겠네. 루트 얼마에 대한 형태? F1 플러스 F2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겠죠. 왜?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빵 푸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얘로 나타나는 거지. 이 결과가 뭐야?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화한 것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들의 합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특수한 부분으로 힘의 방향이 뭐였을 때? 같았을 때는 이렇게 해. 그럼 두 번째 힘의 방향이 반대인 케이스가 얼마냐? 세타가 얼마? 180도인 거죠. 그럼 코사인 180도는 이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뿐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힘의 합력은 이게 마이너스 2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 풀어내니까 이때 힘 F는 얼마만큼? F1 마이너스 F2가 되겠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물리2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일반 물리에서 또 이야기돼. 근데 물리 1까지에서는 이런 걸 그냥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할 때는 10대. 오른쪽으로 5N, 오른쪽으로 10N. 그럼 얼마의 힘이 작용해? 오른쪽으로 15요. 네,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내신 기간 끝나고 수능을 봐야 되는 성인인데, 그쵸?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왜 나왔지? 이 특수한 식이 왜 더하는 거지? 왜 빼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친구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른 각들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한 부분만 뭐 하는구나? 배운 거구나. 두 힘이 같았을 때, 두 힘이 반대였을 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어느 물체에 F라고 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뭐하고 있었고요? 작용하고 있었고요. 같은 크기의 힘인데 이런 젠장, 얘는 몇 도로 작용하고 있었냐면 F로 작용하고 있었대. 크기는 같은데 이 둘의 각이 얼마였었냐면 120도야. 그럼 이들의 합은 얼마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그린다? 똥꼬이 일치시켰으니까 평행사변형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야.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누가? 대각선의 길이가 너의 합이구나. 그쵸?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각 얼마? 60도네. 그럼 이 각도 얼마? 60도네. 얘도 60도네. 얘도 60도네.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지. 그래서 같은 크기의 두 힘이 120도로 작용하였을 때는 그 힘의 합력도 얼마? F인 거야. 크기가. 이 정도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범이의 표정이 쌤이 읽을 수가 없는데 저게 좀 쉬어가자라고 하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쉽다라고 하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시그널인지 쌤이 아직 파악을 못하겠네. 인원수 작을 때는 의사소통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벡터 계산들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벡터 계산이라고 하는 거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대 속도인 거야. 그래서 저 상대 속도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속도는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들 이야기하니까 B는 오른쪽으로 5로 가고 있었대. 그런데 A는 오른쪽으로 2로 가고 있었대.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상대 속도,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니까 5-2해서 오른쪽으로 얼마? 3m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였을 때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죠. 얘는 왼쪽으로 5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2인 거야. 그럼 A가 바라본 B의 속도, 물체의 속도가 얼마? -5. 자신의 속도는 플러스인데 누구? 빼줘야 되는 거죠. 상대 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A가 B를 바라보면 어떻게? 왼쪽으로 7의 속도. 근데 이것도 벡터 계산을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러한 걸로 이미지로 문제 풀면 훨씬 타임 어택이 됩니다. 자, 벡터의 합이 됐건 차가 됐건 곱이 됐건 다 뭐한다? 똥꼬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 오른쪽으로 2야. 그런데 파란색으로 했네. 으이씨, 주황색으로 했네. A 녀석 너 크기가 2야. 너 2였어. 그런데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5야. 그럼 상대 속도처럼 빼는 녀석들은 똥꼬를 일치시키고 나서 뭐 하면 되느냐라고 살펴본다면 누구? 빼주는 이 녀석들 지금 이야기하는 녀석인데 일치시키고 나서 반대편으로 그어버리면 돼. 마찬가지 방법인 거지. 얘도 누구? B 녀석 살펴보니까 B 녀석 이렇게 5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A는 얼마만큼? 2를 가지고 있네요. 미안. 반대죠. 빼주는 쪽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긁어버리면 되다 보니까 빼주는 쪽이 A란 말이야. 긁으니까 이 녀석은 크기가 얼마? 7이고요. 방향은 왼쪽이고요. 일치시키고 나서 똥꼬 일치시키고 나서 빼주는 쪽으로 앞쪽으로 그으니까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크기가 얼마? 3.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벡터 계산들을 특수하게 좀 적용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약이 되는 풀이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저 벡터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이용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하시진 않죠? 자, 8시까지 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 갈 테니까 좀만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쌤, 저는 이 내용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외울 것도 많은데 그냥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근데 혹시 몰라. 혹시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다 좀 이야기하겠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포인트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포인트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게 결국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했었냐면 스칼라 물리량이다 라고 하는 것과 벡터 물리량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정의를 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스칼라 물리량으로 정의되는 거리와 벡터 물리량으로 정의되는 변이를 가지고 어떻게 위치를 나타낼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겠다는 사실이고요. 원래 예전이었으면 쌤이 오빠 운동으로 이동거리 변이 설명을 했지만 이미 친구들 다 이쪽 부분들 배우고 있었을 테니 자,
이동거리, 줄여서 우리는 보통 거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체가 실제 운동한 길이랍니다. 저걸 모르는 친구들 어디 있겠어? 그럼 저걸 내겠니? 안 낸다는 소린 거죠. 거리에 대한 정의를 써라. 안 나온다는 거죠. 생물지학, 생지충들이야.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고 정의에 대해서 써라. 역할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물리에서는 절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지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보통 S로 많이 표현하죠. 변화 위치 시프트 약자로 S 위에 변이는 벡터 물리량이니까 방향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위에다가 붙이는데 너무 저 화살표 붙이느냐 마느냐 그런 것까지는 안 따지니까 물리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S로 둘 다 표현해도 돼. 자, 변이, 변한 위치 또는 위치 변화량. 그럼 위치 변화량이네. 그럼 하나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항상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마찬가지야. 변화량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나중 위치를 우리는 S2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음 위치를 S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S2-S1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죠. 근데 그걸 말로 풀어 들어야 보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와 방향을 따른다. 그래서 한 녀석은 이렇게 지금 이동을 했고 다른 한 녀석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무엇을? 첫 번째 경로가 실제 이동한 거리가 될 테고요. 하얀색이 변한 위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를 의미를 할 테니까 거리가 변이보다 크네. 그래서 너는 크니까 너의 경로는 뭐였구나? 운동 방향이 뭐였다? 바뀌었구나. 거리와 변이가 같았다.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리와 변이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고요. 이 내용인 즉슨 결국은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변인 거고 위치만 이야기하면 거리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 거리가. 그래서 저들에 대한 관계들. 원운동을 하고 있었대.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 거리는 0이겠네. 그래서 변이는 얼마? 0. 이동거리는 원둘레. 자, 오빠 운동으로 우리가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5m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이후에 3m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물체의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구나. 5m 갖고 3m 갔으니 너 8m 됐겠구나. 그럼 변한 위치는 얼마가 되겠구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니 넌 몇 미터? 2m가 될 텐데 오른쪽 방향을 기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플러스 2m 동쪽 방향으로 2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얘들이 거리가 변이보다 뭐했어? 커버렸네? 거리가 변이보다 컸다는 것.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언제? 이 시점에서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의들보다 관계 그래프에서 내용들 친구들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진 않아. 물론 학교 시험에도 기본 베이스로 나오겠지만 좀 더 우리가 고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좀 분석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하고 무엇? 거리 시간 그래프인지 위치 시간 그래프인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건 수학적인 표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쌤 항상 한 세트를 강조하지.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하나의 세트로 항상 달고 다녀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리 변이를 이야기했으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와 위치 시간 그래프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아 달라? 거리 시간 그래프와
위치 시간 그래프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어떻게 달라? 거리는 줄어들 수 없는데 위치는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치. 우선 정의에서 물체가 실제 이동한 거리인데 이동한 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동 거리가 감소하는 구간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이동 거리 그래프가 아니고 위치 시간 그래프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아까 우리 보기 세 번째 여기에 있었던 녀석,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얼마 5m를 간 후 다시 왼쪽으로 3m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얀색 구간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하려고 등속 운동했고요. 주황색 구간에서도 등속 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했다라고. 자, 그래서 몇 초가 걸렸냐면 이때 2초가 걸렸대요. 그리고 3초 때 위치가 왼쪽으로 3m 가서 이 녀석이 3초 때 위치인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살펴보면 거리 시간 그래프로 살펴보니까 0초일 때 얘는 이 기준점에 있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초가 될 때까지 등속 운동을 했대. 그래서 2초가 될 때 이 녀석은 몇 미터인 지점에 있는 거야? 5미터인 지점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3초가 되는 1초가 더 지났대. 그랬는데 얘가 3미터를 더 갔대. 그래서 얘는 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만큼? 8m. 그래서 거리는 절대 음의 부호가 나올 수가 없어. 감소하는 구간이. 봐봐. 그냥 거리 시간 그래프만 보고 친구들 이 녀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운동 방향이 안 변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기준점에서 8m인 지점에 오른쪽에 8m인 지점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거리 시간 그래프는 거의 잘 안 나와. 문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든. 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관계 그래프가 누구야? 위치 시간 그래프라는 거야.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 자, 0에서 2초 동안 얘는 2초 동안 5m를 진행했대. 그런데 2초에서 3초 동안 이 녀석을 왼쪽으로 뭐 해버렸어? 진행했고요. 그래서 얘는 3m만큼 왼쪽으로 진행해서 현재 위치가 3초였을 때 얼마인 거야? 오른쪽으로 기준점에서 2인 지점에 있는 거야. 거리 시간보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훨씬 많은 정보가 있지. 왜? 바로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리 시간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야. 이해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디야? 그치. 기울기의 부호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지 친구들이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은 누구? 기울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있나 없나? 기울기 부호에 보면서. 근데 얘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굳이 정리하자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항상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값은 얘는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다는 소린 거지. 그런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 하는 거야?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다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다는 거 무엇이 변했구나?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꼭 확인하라는 소리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얘는 무슨 양만 나타나야 돼? 증가하는 양만 나타나야 되겠지. 그런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누구?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저 부분이 무엇? 운동 방향의 변화 유무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앞에서 배울 때는 친구들 쌤 이제 저 알았어요. 거리하고 변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관계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좀 쉬워. 왜? 이동거리 얼마? 우와 8m요. 변환위치 오른쪽으로 2m요. 고로 거리가 8m고 변이가 2m는 거리가 변이보다 크니까 이 녀석은 물체 후 운동 방향이 변했어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아. 관계식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제 관계 그래프에서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 그래서 모든 문제들 보면 바로 23페이지에 예제 3번 봐볼까?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입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야. 거리 시간 그래프는 거의 없어. 왜?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제한적인 거지. 그 말인 즉슨 운동 방향이 변하는 케이스는 안 물어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런 문제는 안 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정리하실 때 나는 이제 알았어. 거리가 누구고 변이가 누군지 알았고요. 두 번째, 거리와 변이에 대한 관계식 난 이해했고요. 세 번째, 거리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 대한 관계 그래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퍼펙트야. 자, 그래서 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야, 더럽게 늦게. 이씨, 왜 넘어가 또 너는? 자, 예제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아마도 오늘 예상 진도가 어디까지냐면 31페이지까지야. 자, 그래서 구조화 꼭 시켜두세요. 첫 번째 어떻게? 정의. 두 번째 관계식. 세 번째 관계 그래프 해서 건 속력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량과 충격량도 마찬가지고요. 일가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다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자, 예제 1번. 다음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다르더라도 변이는 뭐에?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 녀석은 미쳐서 이렇게 갔고 다른 한 녀석은 이렇게 갔다라고 하더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이들은 늘 변이의 크기와 방향이 다 같죠. 두 번째,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출발점과 도착점, 즉 원운동에서 원래 상태로 오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변이는 0이다. 맞는 말.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곡선상에서는 운동 방향이 뭐에? 변하죠. 그래서 변이의 크기보다 거리가 항상 뭐하다? 크다. 맞네. 그래서 가도 맞고 나도 맞고 다도 맞고. 뭐에 대한 문제야? 정의에 대한 문제였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철수가 일직선상에서 100m를 갔다가 뒤로 50m를 이동했답니다. 이동거리, 물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얼마만큼? 150m. 이런 문제는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맞는다는 소린 거야. 안 나온다가 아니야. 남들 다 맞는 거 내가 맞아봤자 변별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틀리면 변별이 되는구나. 내가 더 등급이 낮아지니까. 자, 이거 조심해 주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지? 변이를 물어보는지, 변이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속도를 물어보는지,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가속도를 물어보는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힘을 물어보는지 힘의 크기를 물어보든지 운동량을 물어보는지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충격량을 물어보는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꼭 생각해 주셔야 돼. 왜냐면 만약에 변이의 크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니까 50m로 이야기하면 돼. 근데 만약에 변이로 물어봤는데 50m로 써버리잖아. 그럼 얘는 부분 점수 주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처리를 하실 거야. 아마도 부분 점수를 줄 텐데. 그래서 만약에 변이를 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뭐로 이야기해야 돼? 오른쪽으로 50m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 오케이? 그래서 크기만 물어보는지 방향까지 물어보는지 꼭 좀 친구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예제 3번과 같은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관계 그래프로 물어봤을 때가 변별이 가장 뭐하다?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거리 시간이야 위치 시간이야? 위치 시간 그래프네요. 맨 먼저 뭐 봐야 된다고요? 0에서 6초까지는 플러스의 기울기들을 물론 기울기의 값은 변하기는 해. 근데 그거 아직 언급 안 했습니다. 6에서 10초는 마이너스네. 오, 그래서 6초인 이 순간 때 누가 됐구나?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두 번째, 물리를 겁내하거나 자신감 없는 친구들은 이미지 그리는 연습들을 계속해 보세요. 왜? 물리원은 어차피 1차원이거든.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0에서 6초까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그려버려. 0에서 6초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10m 이동했구나. 그리고 6초가 되는 순간에 반대 방향으로 이 녀석은 몇 미터 진행한 거야? 6m 진행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 그리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잡한 상황들, 문제들 이야기될 때, 특히 등가속도 운동들 이야기할 때.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프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 너네가 보더라도. 그쵸? 0에서 6초까지 누구?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변이와 이동 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구나. 0에서 10초까지 이동 거리 0에서 10초까지는 16m 이동했죠. 그래서 16m 이동했으니까 틀렸네요. 0에서 10초까지 운동 방향 일정하지 않죠. 6초 때 변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억번. 그래서 관계 그래프에 대한 거리 변이 이야기했는데 쌤 도이체 22페이지에 저 그림을 왜 넣으셨어요? 쌤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심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 내용을 배우더라고. 물리원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거야. 물리원에서 위치 찾는 건 직선에서 위치만 찾는 거거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너네 2학기 때 배우는 게 누구? 면에 대한 2차원에서 위치 찾는 부분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놨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속력과 속도 부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 어떻게 준범이는 좀 들만해? 아니면 너무 쉬워? 아니면 어려워? 아무렇지 않아? 아니 쌤이 피드백을 받으려면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서 수업 난이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하는데